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맡고 있습니다. 고종원입니다. 네, 이 최근에 그 실시된 제 12회 행정사 시험에서 그 2차 과목에 들어있는 행정절차법 기출문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정사는 1차보다는 2차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내용이 되니까요. 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 주관식 답안지를 쓰는 게, 이게 요령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약간의 그 요령이 좀 가미돼가지고 점수를 좀 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을 빠짐없이 쓰고, 좀 빼먹을 수도 있죠.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그 딱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점수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보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2차 과목에 들어있는 행정 절차법이다. 그래서 보니까 굵기가 좀 얇아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행정절차법이 이제 2차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 다른 과목에 비해서 2차 과목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고 양이 좀 적은 편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점수를 상당 부분 따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행정절차법에 보시면 그 관련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이 8개입니다요. 쭉 있죠. 8개의 법인데 그 중에서 요 행정절차법, 이 행정절차법이 12번 시험 본 것 중에 12번 나왔으니까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가. 그 다음에 출제 민원수로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정보공개법. 요새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게 많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요런 것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요것은 이제 좀 시험 문제 내기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나오고,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규제 기본법.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조금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요렇게 5개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이거 빼고는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매회 보면 문제가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모여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가면서요. 이렇게. 어쩌다 하나 벗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요 위에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번을 본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 한 번 정도 보는 정도로 강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2차 과목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행정절차법이 어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단단히 돼 있으면 요거 갖고도 이제 여기 40점 정도가 배정되니까 100점 만점에서 꽤 크죠.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매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40점 배점이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법이 가장 메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원하는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 행정사 시험의 그 저 주관식 시험 시간 배정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 내용만 적어도 뭐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어? 물어보고 있는 거 관련 없는 걸 막 쓰는 거예요. 예. 요렇게 돼버리면
점수를 못 받죠. 제가 이제 1회 때 시험을 보고 그때 이제 1차는 됐고요.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때 이제 문제는 보통 2차 시험 볼 때 찍어서 하잖아요. 나올 거 예상 문제 찍어서. 그래서 막 외우잖아요. 외운다는 게 막 진짜 뭐 글자 따서 외운다기보다는 반복해서 많이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리긴 하지만 반복해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암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때 저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안지를 저 나름대로는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회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1차가 면제가 됐겠죠? 네. 보는데 아이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예상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예상된 문제가 안 나오고 엉뚱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점 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정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예. 그래가지고 답안지가 개발세발. 근데 있잖아요. 이때 오히려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이때 어려우면 나만 어렵나 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라도 메꿔 넣고 막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합격한 거 이때. 오히려 이때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시험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도 중요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는 것 측면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하여간 메꾸기는 다 메꾼 것 같아. 자,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약간 좀 생소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1번은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갑은 그의 소유인 A씨 소재겠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뭐 사건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그 룸사롱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흥주점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이에요. 이거 허가 잘 안 납니다. 자, 유흥주점을 영업해 오던 중 요 자기 건물에다가 유흥주점을 했네요. 부자네.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자기가 세금을 갖다 못 낸 게 있나 봐요. 이 사건 건물이 압류가 되었고 을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의해서 세금 안 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걸 갖다가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을이에요. 을. 자, 그래서 을을 명의로 등기까지 낙찰 받았으니까 소유권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서 관할 행정청인 A시장한테 유흥주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갑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넘어오는 바람에 낙찰받은 을이 이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런 공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매매로 이제 그 매매라기보다는 영업권 양수 이런 걸로 이제 그 유흥주점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권리금 같은 거 주겠죠. 근데 여기는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요 유흥주점의 이 허가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도 그렇고요. 이런 공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등기하는 순간에 소유권자가 됐는데 그
플러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받게 되니까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매나 공매에서는 기존에 요 갑이 명도해주고 막 그럴 때 이제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실갱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거 법에 나옵니다. 3일 안에 신고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정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위 승계 신고는요, 낙찰 받고서 1개월 안에 1개월 이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근데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이걸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갖다가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실 게 뭐냐면 요 신고 중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죠. 건축 신고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중에는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있죠. 그게 요 대표적인 이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있고 그런 사안인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좀 많이 익숙한 거죠. 이 지문은. 그 기간 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신고를 받아준 걸로 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리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할지 안 할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리된 걸로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전제가 된 사건 개요입니다. 자, 물어보는 건 이제 뭘 물어봤느냐? 요때도 이제 아직까지도 행정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걸 구체적으로 딱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물음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논점을 설명하시오 그래버리면 되게 힘들 텐데 그러면 막 감자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은 이제 물은 걸 얘기해 주잖아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 법적 성질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20점 몇 점이죠? A 시장이 의뢰 영업자 지위 승계를 수리를 할 때 수리한다면 이런 수리 처분에 있어서 옛날 그 영업자 있죠? 종전 영업자 종전에 유흥주점 운영하셨던 분 갑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행정절차법상 일종의 뭐 이해관계인 이런 데 들어가서 절차적 참여권이 있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위 승계가 도대체 신고 요것이 어떤 성질이 띠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때 여기 수리가 돼버리면 옛날 유흥주점 영업주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갖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첫 번째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 뭐 이렇게 처음에 쓰시고 제목은 여기 하나니까 물어보는 거. 일단은 지위 승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요. 그 이제 우리 법을 갖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에 의존하니까 이걸 정확히 몇 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위 승계라고 일단 첫 번째 목차를 잡고 이렇게 목차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위 승계 이렇게. 근데 요 지위 승계 신고는 행위 요건적 신고다. 이걸 두 번째 딱 목차로 잡는 거예요. 이게 행위 요건적 신고다 그러면 이게 수리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완결적 신고다 그런 것도 완결적 신고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요것은 신고만 하면 수리하고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거. 자기 완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영업자 지위 승계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위 승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으면 뭐 따봉이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자, 이렇게 압류재산 매각으로 이게 공매입니다.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한 자는 아까 을이죠? 낙찰을 받았으니까 종전 영업자 갑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게 전제 출발이죠. 승계하게 되는데 요 승계를 한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안전처장, 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여기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제 구청장한테 많이 신고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생략되고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래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서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썼다 그러면 가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하셔도 괜찮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신고만으로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행정청에 수리처분이 있어야 지위 승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신고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개월 내에 신고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수리가 안 되면 효력이 안 생깁니다. 여기가 그 점수 주는 포인트예요. 그 제목에 이렇게 딱 뽑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작성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목으로 다 말해야 됩니다. 지위 승계됐어. 근데 그때는 신고해야 돼. 근데 신고는 행위 요건적 신고야. 수리가 안 되면 말짱 꽝이야. 이렇게 딱 제목으로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걸 일일이 다 깊이 있게 읽을 시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글씨도 또박또박한 데다가 제 글씨 잘 썼죠? 또박또박한 데다가 제목을 딱 뽑아놓으면 이렇게 하면서 점수가 바로 나갑니다. 밑에 읽어보나 말합니다. 제목을 저렇게 뽑을 정도면. 그래서 자꾸 목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제목 같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제목, 중간 제목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동그라미 1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3단계 정도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요 중간 큰 제목 밑에 두 번째 단계 요 제목을 잘 뽑으셔야 돼. 저 볼 때는 이렇게 뽑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질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질의 것이요. 지위 승계가 수리가 돼야 돼. 근데 묻고 싶은 건 뭐죠? 종전 영업자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갑의 지위 같은 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목을 저는 그렇게 봐서 수리 처분 있게 되면 받아주게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수리 처분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서 요리 바로 가도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벌써 그냥 밑에 안 읽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뽑으셔야 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라고 뭉뚱그리면 됩니다. 수리 처분은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여기 지금 유흥주점은 허가내서 하는 업종이에요.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수리 처분은 옛날 영업주한테는요 불리한 처분이다. 요게 포인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리함을 당하는 거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가 한 10점이라면 두 번째 파트가 한 10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당사자 등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뽑아버려요.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사람이 당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권리를 제한받는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행정 처분 중에 보면 행정 절차에서 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불이익한 처분을 직접 받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 등인데 그 사람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잘못하면 아까 그 했던 수리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취소당하거나 그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나 이거 때리려고 그래. 내가 이거 수리할 거야. 통지. 그 다음에 이거 할 건데 너 이거 수리해버리면 너가 지금 영업권이 날아가잖아. 너 뭐 특히 할 말 있어? 이런 거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수리 처분을 하게 됐을 때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이유, 이거 이유 제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시 제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절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 당사자 등에 해당된다 이거지 결론이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점수 땁니다. 근데 이제 조문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걸 많이 보실 거예요. 행정절차법, 이게 조문 몇 존지는 안 써놨습니다만 당사 등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네. 법인은 이제 설립등기가 된 거고 법인이 아닌 그러면 설립등기 안 된 걸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당사자 등이 될 수 있고, 이 당사자의 의미는 행정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 그게 필요한 사람, 이걸 의미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 등에 해당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이런 사례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요걸 답지로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래서 을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낙찰받음으로써 종전 영업자 갑의 지위를 넘겨받는다. 기본. 그때 A씨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갖다가 을이 했는데 종전 영업주 갑은 그 지위를 신고에 따라서 수리가 되면 지위를 상실하게 되니까 권익을 제한받는, 그러니까 옛날 그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영업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돼서 그 갑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권리를 보장받는 당사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여기 영업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위승계 신고에 따른 수리 처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여기 들어가니까 아까 그런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써두시면 20점 만점에 20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뭐지 조금씩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감점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채점을 하는 그 채점위원들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정성스럽게 채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거 왜 그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이제 운도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20점 배점. 자, A 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갖다가 수리를 아까 위에는 했었죠. 첫 번째 물음은 이건 수리 안 한 겁니다. 그 불수리 처분에 앞서서 이거 수리를 안 해버리게 되면 지위 승계 신고했던 사람은 영업권을 못 넘겨받고요. 옛날 영업주는 그 영업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는 불수리입니다.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자, 그 앞에 불수리 처분하기 전에 지위 승계 받으려고 하는 아까 공매에서 낙찰받은 을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또는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그래서 또 물어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지도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은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위에 문제하고 다르죠. 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불수리 처분이 있게 되면 여기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권을 못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근데 수리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어떤 요건 흠결로 불수리가 되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분리수리 처분할 때 물어본 게 두 가지였죠. 사전에 불수리 한다고 통지를 해줘라. 이게 적용되는 거냐? 그한테. 그 다음에 이거 불수리 처분할 때 거기다가 이유를 적어주는 거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길게 썼네. 이유 제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돼. 그럼 요 3번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제일 마지막에. 3번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마지막은 답지를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끝에 읽어봅니다. 출제원들이. 근데 답 끝에만 보면 또 위에 내용이 추측이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이게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을 좀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불리한 처분이 뭐냐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다 그래. 그때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니까 미리 사전 통지잖아요. 어떤 처분을 할 거다. 불만이 있으면 어디다 의견 제출하시오. 의견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그걸 생략했습니다. 등자로 그냥 친 겁니다. 시간상 거기까지 쓸 그게 없을 거예요. 써주면 좋지. 아주 그냥 빨리빨리 쓴 사람은. 근데 필요 없어요. 요거 할 때도 제목 등이라고 돼 있지만 뭐 조금 늘린다면 조금 점수를 달라면 의견 제출 기관 어디에 의견 제출해야 될 건지 기한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법조문을 써놓긴 했는데 이거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 이거 쓰면은 이제 뭐 수석이죠, 수석. 자, 근데 여기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답지에 써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 보이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그래도 이제 완결성 측면에서는 좋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원래 해야 되는데 불리한 처분이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긴급한 처분을 할 적에는 사전 통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처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는 또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해서 자격을 기출해가지고 어떤 뭐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할 때 이런 거. 현저히 곤란, 명백하게 불필요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때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내용이 굉장히 큰 축입니다. 이번에만 이걸 여러분 물어봤을까요? 옛날에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달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사실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요것도 쓰고 그러면 좀 좋은데 자, 사전 통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요것을 쓰면 더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청이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을 해하는 행정처분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하면 보통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그러죠. 위법하게 되면 크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고 취소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죠. 무효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없던 거? 취소는요? 원래 있는 건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있는 걸로 치고 취소되면 이제 없던 걸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효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절차적인 하자는 이게 취소 사유가 많이 됩니다. 무효보다는. 그래서 요건 약간 격가집니다. 사실은. 핵심은 뭐냐? 요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걸 혹시 안 쓰더라도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거부 처분은 불수리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수리 처분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제목에다 딱 답을 써놔버려요. 판례 입장입니다. 이걸 수리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 안 하게 되면 수리 안 했다 그러면 영업자 지위를 못 가져오죠. 영업자의 지위를 못 가져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 부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수리 처분을 보세요. 거부 처분, 불수리 처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을은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까? 의무 부과?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권익을 제한받게 됩니까? 갖고 있는 권익이 뭔데요? 없잖아요. 지금 법적 권익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한 거지. 자기들끼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 부과 되는 것도 아니고 권익을 제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 판례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판례 번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뺏겼으니까 그런 거고. 자,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공부하실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지금 수리가 안 돼가지고 거부됐다고 해도 당사자의 어떤 권익을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이쿠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이거 안 썼다고 쳐. 그래도 요걸 쓰면 오케이. 합격해요. 근데 이걸 써놓고 이걸 제대로 뭐 거꾸로 썼다는 이 이름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아이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죠. 처분할 때 여기서는 처분이 구체로 뭐죠? 불수리 처분이죠. 불수리. 거부 처분이죠.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납득할 수 있겠죠. 자,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요 이유 제시할 때는 그러니까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당사자한테 을이죠. 불수리 처분을 당하는 을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제시해야 돼. 이렇게 이유 제시예요. 이유 제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절차법에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당사자한테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돼야 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거 써주면 이유 제시가 필요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 관련된 판례도 좀 있고 그럽니다만 그렇게까지 써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문서로 이유를 제시하는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되겠다. 요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대상 처분 요겁니다. 이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유 제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 모든 처분. 그래서 뭐 이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처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사전 통지하고는 여기가 차이 나요. 모든 처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포인트니까 처분의 이유 제시를 갖다가 당연히 해야 되고, 영업자 지위 승계 불수리 처분을 할 때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왜 불수리가 되는지를 갖다가 납득할 만큼 제시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아까 위에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유 제시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 딱 돼봐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유흥주점 이거 넘겨봤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해주겠대 관청에서.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전 통지까지 해가지고 이거 나 불수리 처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전 통지까지 할 그 정도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다 보니까 막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뭐가 쓰고 있어요? 이유 제시를 갖다가 혹시 처분할 때, 불수리 처분할 때 이유 제시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처분이 위법하게 돼. 그거. 이유 제시가 누락이 됐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위법하게 되고 뭐 취소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판례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시험장에서 쓴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쓰니까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세계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법규에 위반돼 가지고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락되면 보통 위법하고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판례를 쓴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유 제시 면제 있습니다. 예.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지. 자,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그거 아니잖아. 지금 뿔났잖아.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다. 단순 반복이 아니지 이거. 이게 유용주점인데 이게 허가를 이렇게 승계 받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지. 경미한 처분? 아니지. 긴급해? 그것도 아니지. 이런 면제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유를 제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답을 이렇게 요게 정답을 꼭 간추려서 써야 돼. 어떻게 해요? 결론은 볼게요. 이거 쓸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영업자의 지승계에 대한 A시장의 불수리 처분은 을에 대한 을의 지승계 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이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는 필요가 없다. 아까 위의 결론. 두 번째. 그러나 처분 시 이유 제시는 해야 쓰겠다 이 말이지. 그 절차를 거치긴 해야 된다. 두 개가 결론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것도 20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좀 빼먹었다든지 이런 거 좀 빼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20점까지 안 나오고 뭐 10몇 점, 10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여간 요건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꽝이야 꽝. 그럼 뭐 진짜 뭐 5점 받고 끝나는 5점 받고 20점 만점 중에.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분쟁 조정의 실시 요건과 참 이게 문제를 잘 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집단 분쟁 조정 실시 요건 하나, 그 다음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처리 절차 두 가지 묻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정보 유출 이런 거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라. 그 정보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이제 최근에도 보면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무슨 특정 업체 같은 거 좀 진짜 그런데 뭐 정보 유출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은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이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죠?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은 사실은 조금 조문상 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뭐 낼 만한 내용을 낸 건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약간 구석지에 있는 내용이죠. 일단 분쟁 조정의 실시 요건 1. 첫 번째 이거 이걸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조문에 보면 다수의 정보 주체가 일단 등장합니다. 집단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정보 주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자 이런 사람들은 정보 주체 그 정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그 주체 그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 그러니까 이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다수한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인원이 50명 이상 요건 꼭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50명 이상 얘기합니다. 그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집단적으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의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런 취지예요. 그 다수는 몇 명 이상? 50명 이상. 자, 근데 이렇게 다수의 정보 주체가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 다수의 정보 주체고 따질 때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지금 50명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것까지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랑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미 끝났으면 여기 들어갈 필요 없겠죠. 이미 뭐요?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핵심적 단어는 합의입니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겠죠. 아니, 합의 끝 됐는데.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정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직 안 끝났네. 이건 합의가 됐고 이건 조정 중이다 이거지. 이런 경우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굳이 뭐 집단 분쟁 조정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유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소송 제기해서 나는 피해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은 굳이 여기 껴줄 필요가 없잖아. 자기 돈으로 재판해가지고 다 구제 받겠지 뭐. 이런 경우는 빠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답지를 보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다 써가지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대강만 쓰시면 돼요. 핵심적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두 번째 딴 데서 분쟁 조정 중이거나 셋째 자기 잘났다고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 빼고 5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답안 작성에서 조금 놓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이것들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핵심은 집단 분쟁 조정이 되면 50명 이상이 모였다고 될 게 아니고 중요 쟁점이 어떻게 해요? 공통돼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버리세요. 그럼 제목만 딱 읽어도 아이고 이 집단 분쟁이 여기 분쟁 조정 여기 여기 들어가려면 그 쟁점이 공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유출 때문에 피해자가 막 쫙 발생했잖아요. 어떤 그 정보 관리자. 근데 다른 정보 관리자가 또 발생해서 이거하고 이거 사건이 틀린데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틀린데 그걸 집단 분쟁 모아서 집단 분쟁 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돼. 그런 경우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명 이상 100명이 다 여기서 내 정보를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어서 그렇게 됐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법률상 이렇게 돼 있지만 공통된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 쟁점 공통 이렇게 딱.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절차. 이게 지금 요게 20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위에 게 요게 10점이고 밑에 처리 절차가 한 10점쯤 돼요. 처리 절차 볼게요. 처리 절차가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조문 찾아가면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다 써야 되면 좋긴 한데 이 처리 절차에서는 절차 시작한다는 공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절차는
어떻게,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집단 분쟁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집단 분쟁조정 의뢰를 받거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분쟁조정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14일 이상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된다. 집단 분쟁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걸 14일 이상 공고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관련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14일 이상 두면서 공고를 해야 된다. 이 말. 집단 분쟁 조정에 들어간다고 공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뒤에 보면 뭐 게시 공고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뭐 이런 뭐 일간 신문에다가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문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 신문 그래도 됩니다.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써도 괜찮고요. 근데 이건 꼭 들어가야 됩니다. 14일 이상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되겠다. 이게 핵심.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또 이것도 핵심이에요. 분쟁 조정, 집단 분쟁 조정이 들어가면 집단 분쟁 조정 기간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핵심. 요것은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때부터, 그때부터 공고가 끝난 때부터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집단 분쟁 조정을 쫑쳐야 돼? 끝내야 돼? 60일 내. 요 60일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 기간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원칙은 60일 이내죠. 나왔을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 종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집단 분쟁 조정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하고. 자, 요 두 개는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 당사자를 갖다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1번, 2번, 3번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서 집단 분쟁이 되다 보니까 다 와서 한마디씩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조정위원회에서 뭐야? 야, 이거 뭐 5천 명이 하는 거네? 그러면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집단 분쟁 조정하고 필수적으로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빠지면 점수 안 나옵니다. 세 가지는. 뭐 당사자 추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보상 계획서 제출 권고 이런 거 있어요. 조문에 있으니까 적어놨어요.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쓴다면 점수가 20점 되겠죠.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 주체가 소를 제기한 거 이렇게 제목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의미 자체가 정보 주체가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단 분쟁 조정에서 빼겠죠. 그렇죠. 나중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소를 제기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뺄 거고요. 집단 분쟁 조정 중인데 만약에 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4번, 5번, 6번은 아주 그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을 빼먹었다 그러면 점수는 감점이 되겠지만 큰 감점은 아닌데 아까 1번, 2번, 3번을 빼먹으면 감점이요. 그건 큰 감점이에요. 오케이. 자,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약식재판 이것도 물어볼 때 보면 약식재판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이의신청을 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핵심이. 그리고 법원의 처리 절차를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포인트를 약식재판을 뭐 조문상 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쫙 쓰고 그러면 안 되고 약식재판은 간단히 그냥 서론이고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요거.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의신청의 취하하고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해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 두 개예요. 뭐 10점씩 봐도 괜찮아요. 두 개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나눠서 썼는데 일단 약식 재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해를 해두셔야 돼.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 이게 과태료 매기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원래 행정청에서 매겨요. 이 전에 이제 절차를 좀 알아두셔야 돼. 행정청에서 매기는데 요 A라는 사람이 과태료를 얻어맞으면 여기서 뭐 과태료 얼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행정청에다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이 과태료는 법원에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래가. 근데 법원에 짐을 덜어주고자 행정청이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근데 대들죠? 그러면 행정청이 법원에 보내줍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약식 재판이란 말이 딱 오게 되면 여기 온 거예요, 벌써. 맞죠? 여기가 이제 정식 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약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약식 재판으로 많이 가겠죠. 왜 그래요? 이게 액수가 크지 않다면 뭐 크게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고 끝내지 돈. 그래서 여기서 정식 재판 절차도 있지만 약식 재판 절차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큰 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신문 없이 막 불러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고 이런 거 없이요 과태료 매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약식 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식 재판이 되면 약식 재판에서 얼마 내라 과태료 뭐 2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알았어 낼게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깐깐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야 약식 재판으로 지금 가가지고 과태료 매긴다면 나는 내 할 얘기를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의신청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야 약식 재판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의신청이야. 그럼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요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이게 이의신청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보면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제목을 뽑았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요 이의신청 제도가 나오면 기간이 처음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당사자하고 검사는 여기 지금 보면 약식 재판에서는 과태료 매기는 사람이 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 둘은 약식 재판을 한다고 법원에서 고지가 딱 날라오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손들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요 첫째 줄 아시면 돼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약식 재판을 한다고요? 그 정도요? 그냥 짧게 끝난다고요? 그럴 수 없지 이렇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7일은 꼭 지켜야 될 불변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 꼭 지켜야 될 기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뒤에는 약간 덤이야 덤.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넘겼다고 했다면 그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안에 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이거 있지 이것도. 근데 거기다가 외국에 있었다 그러면 또 더 연장시켜주죠. 30일로 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 빨간 거 요런 건 혹시 기억이 안 나서 못 써도 괜찮아요. 요 파란 건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의신청 기간 요건 이의신청 기간 하면 여기 두 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의신청의 방식 두 개를 같이 써도 되고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 신청서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약식 재판을 한 법원에다가 낼 수 있어. 이의신청 이렇게. 그러면 그 법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의신청 상대방한테 신청서 요 부본을 보내줍니다. 야 이의신청 들어왔다. 검사가 이의신청했네. 당사자 이의신청했어. 이렇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 가지고 합니다. 부본을 송달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트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의신청을 약식 재판으로 이거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효과가 법원이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뭐 이의제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정식 재판 가야 돼요,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은 신문을 하게 되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이신청의 핵심적인 효력이 뭐예요? 정식 재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1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뭐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뭘 물어봤어요? 이신청 취하라고 하는 게 있고, 취하? 그 다음에 이신청 각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청을 갖다 취하는 건 신청했던 사람이 걷어들이는 거고, 이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안 받아주는 걸 각하라고 그래요. 대도 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두 개를 다 씁니다. 취하는 이 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가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 신청을 갖다가 걷어들일 수 있다. 이 신청했던 걸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신청 취하는 취하서를 법원에 내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신문기일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격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하가 있을 때 이 신청 취하서가 들어오면 그때는 상대방한테 그 부분을 송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약간 격가지입니다. 어쨌든 취하가 되면 이 신청 취하다 그러면 검사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신청 취하는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 고지 받기 전까지, 정식 재판으로 한다는 걸 고지받기 전까지 이 신청했던 걸 취하게 된다. 취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신청했던 걸 취하면 약식 재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식 재판할 거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불만 있어요 하다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약식 재판 이 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고 이 신청 취하하면 약식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취하했으니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주죠.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단칼에 자르는 걸 뭐라 그래요? 각하 이렇게 하죠. 법원은 이 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보통 이렇게 방식에 어긋난 경우죠. 아니면 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는, 명백할 때는 이 신청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각하 이렇게 할 수 있어.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흠을 메꿀 수 있다면 그때는 이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 각하를 안 할 수 있어. 야, 이거 좀 미비하니까 보완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격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항고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개념을 봤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까지 막 여기까지 막 자세히 쓸 그런 결론이 없다고 하지만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죠. 각하는 경우는 방식 영털이야.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서 7일 지났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각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5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10점 중에서 나머지 5점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잘 만들어서 적으셔. 이게 어떤 교재에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순발력이죠, 순발력. 공통점은 어떻게 되냐? 이 신청했던 사람이 취하하거나 또는 각하하면 약식 재판 진행된다고 그랬죠? 이게 공통점이야. 취하가 돼도 요리 가고, 각하돼도 요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볼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 신청 취하는 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각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틀리죠. 여기는 법원이 각하 이렇게 한다고. 취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검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취하는, 가만히 보면 이신청 취하서라는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근데 각하는 어떻게 해? 각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결정.
그러니까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방식도 틀리다는 거예요.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는 취하설을 내서 보통 물론 말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점까지 딱 적어줘. 이거 5점, 요거 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참 그 위에 개념도 있었죠. 됐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면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여기도 20점 문제인데 요것은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이게 행정조사와 관련돼 있는데 참 우리 행정사 시험 그 범위도 넓어요.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율관리체제가 뭐냐 이거지. 요게 행정조사하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자율신고가 뭐다라고 하는 걸 써야 돼.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제 구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써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구축신고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신고하는 것과 자율신고 제도 이 두 가지가 관련돼 있다고. 자율신고 제도 하는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이거예요. 그 자율신고 제도가 있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보통 행정청이겠죠?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이거 행정조사가 들어오면 그죠? 행정조사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되게 뭐 피곤하죠.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 조사해서 야 이것도 가져와 저것도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거 조사하고 싶은데 자료를 갖다가 좀 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강압적으로 좀 약간 윽박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목에 힘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뭐 자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좋게 합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행정조사가 약간 좀 강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때 먹는 그런 위압감하고 이게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렇게 좀 때깔 좋은 거 이렇게 포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핵심이 뭐냐? 행정조사에 가름하는 거예요. 행정조사 직접 하는 대신에 너가 서류 이거 좀 내봐. 협조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신고한 내용이 특히 거짓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빼고는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받은 거 있잖아요. 신고 받은 서류 이거 행정조사 했네라고 등치시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관청에 조금 수고도 덜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거지. 자, 근데 관련해서 2번에 보시면 자율관리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자율관리체제 기준을 고시한다. 이 기준 고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 행정청에서 자율신고를 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신고해 이렇게 해놓으면 잘도 신고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 자, 이거면 요런 기준이니까 요거 내고 언제 기준에서 내고 자료 내고 막 이렇게 좀 꼼꼼히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 관리하고 할 텐데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고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 거지. 웃음이 좀 나오네요. 스스로 학습법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기준을 고시하라는 거고 자율신고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고를 갖다가 무조건 다 100%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자율신고 대상자 요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자율신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뭐예요? 별로 죄가 없는 사람이겠죠. 별로 꿀릴 게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서류를 밀어주겠죠. 그럼 행정조사는 너 전체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요것들은 조금 믿을 수 있어서 나머지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고 대상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사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이 조사 대상자는 이제 법에 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또는 그 단체 또는 협회는 자율관리체제 기준에 따라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자율신고할게요.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조금 어떻게 평화적으로 좀 조사하겠다, 좀 믿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줄 때는 조금 엄격하겠죠. 기준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에 보면 자율관리체제 구축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것은 수고를 던다는 얘기입니다. 관청이 법령 등의 준수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인센티브 주겠다는 거죠. 조사 대상자의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야 돼. 의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을 지원한다. 누가 지원하죠? 국가랑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응?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운영이다. 이렇게 요걸 기억하시는 것이 몇 글자 안 됩니다. 기억할게. 그러면 요 밑에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의무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혜택을 주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누가 합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죠. 그 혜택이 핵심이 뭘까요? 핵심. 행정조사의 감면. 우리 저 조세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실 납부신고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러면 세무조사 감면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무조사나 행정조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조사의 감면, 혜택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혜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행정,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이렇게 돼 있죠. 세금 혜택 같은 거 주는 것도 있네. 행정적으로 뭐 지원하는 것도 있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혜택, 세금 혜택, 그 다음에 여기 조사에 있어서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몇 년 동안은 조사 안 할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지. 혜택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혜택. 그러니까 제일 마무리가 뭐예요? 아유, 자율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 신고 다 하고 그러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행정조사 감면해줘.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응? 이렇게 쓰면 다 쓰면 20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네 문제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은 뭐또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중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나올까요? 아니죠.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쨌든 저 논술 문제에서도 기출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죽 쓰면 됐겠습니까? 주관식으로. 그쵸? 물론 약간 좀 비껴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내니까 그 횟수별로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모범 다음 같은 걸 쭉 보시면서 답안지 쓰는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